도계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계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계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계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계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민국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계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계안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팟빵이죠. 팟빵에 유치권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에게 이제 제가 어제까지는 이제 답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나름 어떤 일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렸고, 이제서야 드리게 되네요. 아무래도 바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은 사람 몸이 조금씩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나른해지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좀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이리저리 어떤 일들이 있다 보면은, 다소 좀 늦어지네요. 자, 한번 읽으면서 팟빵에 있는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계안 선생님. 큐브 학습지를 보는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큐브는 지금 1, 2가 나와 있죠. 2는 이제 작년에 이제 송년의 밤 때 맞춰서 큐브 2가 나왔습니다. 큐브 3는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예정은 못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포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큐브 2 때는 사실 조금 시간이 촉박했어요. 송년의 밤도 해야죠. 뭣도 해야죠. 하여간 한 10대까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큐브 2에 대해서는 나름 엄청 두꺼워졌습니다. 원보다는 2배 이상 두꺼워졌지만은 사실은 오타 수정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느슨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어떤 큐브 3라 4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내용을 더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좋은 내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안배를 하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질문이에요. 큐브 학습지에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 신청된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신청이란 표현은 아니고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물이 있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물건에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계 수리에 돈이 좀 들어갔는데, 시계 이제 주인이 돈을 그 시계를 돌려달라고 해도, 그 수리비를 받지 않으면은 시계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카센터의 자동차도 똑같은 것이고, 토지에 대한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건물에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건물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돈이 지불된 물건을 잡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유치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법원에 신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경매할 때는 유치권 신고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는 신고를 받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우리 그 방송에서 인터뷰 왔을 때 모닝와이드죠. 거기에서 왔을 때도 제가 이 법원의 어떤 경매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유치권 신고서 보면은 A4지 한 장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름 적고 내용만 적으면 신고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만 받아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지방의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법원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죠. 그래서 아무도 그 별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빌라나 주택에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나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경매 정보지에는 유치권 신고 2억 원 도기한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부산지사장 물건에서도 고소를 했지만은 실제로 경찰이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신고한 놈의 주민번호 적는 난도 없고요. 그냥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냥 막 적어요. 그걸 갖다 법원에서 받아주고 여태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 2년 전에 유치권이 폐지되고 뭐 이렇게 근저당권화를 시킨다라는 입법 예고가 됐지만 역시 된 바는 없죠. 우리나라가 항상 이런 식이죠. 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신고가 성립 요건은 아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신청된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할 때 신청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고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그죠? 신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말한 신청은 제가 신청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점유.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한 유치권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게 되죠? 네, 우리가 경매가 개시되면 그 뒤에 한 1, 2개월 있다가 집행관들이 조사 나가지 않습니까? 조사 나가서 조사한 내용이 현황 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거죠. 그럼 그때 뭐가 나옵니까? 주로 임차인이 점유했다 또는 소유자가 점유했다 이런 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드러나죠. 집주인이 소유였는데 어느 날 유치권이 신고가 들어와. 가봤더니 낙찰받고 가거나 낙찰받기 전에 가봤더니 소유자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들어온 거죠, 유치권자는. 그런 경우는 이 유치권은 점유의 개시가 언제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누수 등으로 1,500만 원의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집주인에게 보수비용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가로 열고 보수비용 등 공사비용은 영수증이나 기타 자료는 모두 보존 중이다. 이렇게 하셨네요. 모두 보존 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실까요? 상식적으로 누수를 1,500만 원을 보수공사할 임차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임차인이 한 1억이나 2억의 전세를 산다고 해도 누수공사 1,500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말씀한 것이 혹시 또 뭐 한 5천이나 1억짜리 집이라면은 또는 전세입자가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1,500만 원 들여서 누수공사를 합니까? 그죠? 고쳐달라고 한 다음에 안 고쳐주면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집을 나가죠. 그러니까 그건 좀 상황이 제가 아마 저번 댓글에도 이런 이유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읽으셔서 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통상 임차에는요, 이렇게 수선 의무가 있죠? 임대차에서의 수선 의무는 집주인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물이 새면은 집주인이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고쳐주지 않으면은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전이라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이런 권리를 놔두고 내가 죽어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임차인이 너 돈 없니? 그럼 내 돈으로 먼저 1,500만 원어치 고쳐볼게 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유치권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큐브 학습지 내용대로 유치권이 성립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라는 말씀드렸죠. 유치권의 신고서의 제출의 문제는 아니고 유치권은 점유의 문제고 경매가 개시된 이후 점유가 배제된다라는 얘기고, 왜 그렇게 되냐면 경매가 개시되면 처분 금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 야, 이 물건은 처분하지 말아라라고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생긴 유치권자는 처분 금지 효력에 의해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 유치권 신고를 집이 경매당하기 전에 임차인이 제출한 경우는 성립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유치권 신고를 집이 경매당하기 전에 제출한 경우, 집이 경매당하기 전에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일이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둘 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면 임차인이 집 보수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루두루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요, 유치권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적인 현상들은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면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임차인은 점유자죠. 회복자는 임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상 이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에 관련된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일단은 남의 집에 남의 물건에 돈을 지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은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관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수리할 의무가 없는 곳에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집주인은 이득을 봤을 것이고 집주인은 돈을 내놔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어떤 법률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고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 유익비로 구분하는 것이죠. 필요비라는 것은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을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필요비. 그러니까 뭐 집이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수가 돼요. 도저히 이게 곰팡이가 끼고 안 돼요. 그래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필요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다. 그럼 필요비라는 것은 당연히 이 건물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유익비는 이 물건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유익비라고 그러죠. 이름이 유익 아닙니까?
근데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1,5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해서 1,500을 돌려줘야 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는. 공사라는 건 주관적으로 업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범위의 공사를 해도 누구는 1억 받는데 누구는 5천만 원에 공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1,5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기 아는 사람하고 짜고 쳐서 1,500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1,500을 줘야 되는가라고 물음표를 가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익비라는 것은 집주인이 선택하게 합니다. 들어간 돈 1,500을 줄 것이냐 아니면 1,500만 원어치 바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의 가치의 상승 부분은 500만 원도 안 되더라 라고 볼 때 집주인한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집주인은 500 준다 그러지 1,500 준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주로 집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찌됐든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런 게 성립하기만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 주택을 인도하라고 할 때까지는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통상적인 상례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뭐 한 50만 원, 40만 원도 저도 많은 세입자들하고의 거래가 있지만은 단돈 30만 원, 5만 원 쓰는 것도 안달복달하면서 안 고치는데 상식적으로 1,500만 원 들여서 남의 집을 고치는 사람이 이상한 또라이 아닌가요? 그죠? 긴급하게 필요를 하다라고 해도 1,500만 원 보수공사 하는 놈은 없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우선은. 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통상 필요비하고 유익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 필요비고 어떤 건 유익비냐 이런 건 이제 판례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어떤 판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마 여러분들이 소송을 걸면 이게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나름 고심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뒤져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알아둬야 될 판례라면 하나가 딱 있어요.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을 해도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의 반환 청구가 배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비하고 유익비 같은 경우를 지출을 할 때에도 사실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집주인이 돈을 내가 급하니 당신이 먼저 쓰시고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선적으로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쵸. 그거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는 동안에 들어간 어떤 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이렇게 붙으면요. 통상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배제가 됩니다. 배제. 그러니까 통상은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94년 판례인데요. 보일러 있죠? 예, 보일러를 이제 간 거예요. 보일러 시설 공사를 했으나 이 경우는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은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 복구를 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미리 포기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 그거를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통상적인 관행상 임차인은 절대로 자기 돈을 크게 안 쓰려는 경향이 생기고 임차인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임대인이 그때그때 돈을 지불해 주는 걸 기대하죠. 아니면 계속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수리업자를 붙이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고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통상은 그러면 업자를 소개하세요. 그럼 저희가 돈을 쏠게요 하고 저하고
수리업자와의 관계로 비화가 되는 것이지, 누가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 못 봤고요. 이상하게 경매 쪽에서만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있는 게 이제 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이런 정도 1,500 정도면은 필요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통상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기 때문에 나름 유익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유익비를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또 판례는 이런 것도 있네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46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공제하다고 판단한 건 정당하다 이렇게 봤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산정하고 그거를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걸 차감하고 돌려주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요. 일단은 지금 질문이 궁금하신 거는 그거잖아요. 1,500만 원을 했고 영수증도 갖고 있는데 요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예, 원칙적으로는 원상 회복 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배제가 돼 버리는 것이고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안 나가려고 버팅길 것이고 결국은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당신이 지불했던 돈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미니멈 8개월, 1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100%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세 조사 단계에서 강력한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은 응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응찰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 좋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약한 입장에서 그런 물건을 쉽사리 도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괜히 도전을 했다가 또 이렇게 대출도 안 되고 1,500을 가지고 주님 아니하고 다툼하면서 1년을 끄는 것은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 단계에서 말을 섞어보면은 대충 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여유가 생기고 확실하다 이게 그러면은 질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치권이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되면 은행에서도 뭐라고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유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은행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유치권 신고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유치권 신고서를 언제 내느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는 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임차인이 자기가 집을 고쳤다고 버티는 경우에 통상 상가 같은 경우는 100% 원상 회복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를 1억을 때려 넣어도 원상 회복 조항 가지고 그냥 오히려 내쫓기가 쉬운데 이렇게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누수니 어쩌니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원상 회복을 요구하기가 힘든 것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이제 독하게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요거는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누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상 회복 의무 조항을 배제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정말 집주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게 없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임차인이 보수한 금액을 받을 금액은 없을까요? 이 보수라는 것이 집주인의 동의를 안 받고 보수하면 또 못 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으려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유익비는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필요비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필요비라는 것은 뭐냐면 집주인의 임대인의 하자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정도 즉
곧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도, 그 정도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건 원상회복조항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필요한 돈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하자 수선 의무에 근거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요걸로 또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필요비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1,500 이런 것만큼 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접하게 되면 조사 단계에서 조금 유두리 있게 이리저리 떠보는 거 조사를 해보시고, 아니면 재판을 전제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건들이 만나기 보통 힘들고요. 또 이런 물건 이외에도 보편적인 물건, 깔끔한 물건에 돈이 더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경매 우량 물건을 검토를 할 능력이 없거나 시세조사 분석, 낙찰가 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통상 일반적인 그 곳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게 유치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7년 전에 한물 간 유행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MPL이 등장했는데, 이제 MPL도 교육생들 돈 쫙 빼먹고 별 볼 일 없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또다시 어떤 그 복고풍이 불어서 또 유치권으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그 교육 아이템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보면은. MPL 같은 데 보면은 막 학원생들을 드글드글하고 꽉 차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돈으로 버는 돈 정도는 부동산 경매로 버는 돈에 보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큰 거를 마다하고 작은 데 집착을 하니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부자 절대 안 됩니다. 자, 정도를 걸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